차가운 빗줄기가 해안 갤러리의 통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한유진은 텅 빈 전시실 중앙에 서서 미완성된 자신의 조각품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열정과 꿈으로 빛나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압류를 알리는 붉은 딱지들의 그림자가 을씨년스럽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재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나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부채는 그 재능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건넸다. 진성그룹 강 회장이 그녀를 찾는다는 소식이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이름. 해안 갤러리의 운명과는 아무런 접점도 없을 것 같던 거물이었다. 유진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빗속을 뚫고 강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다. 강 회장의 저택은 성채와도 같았다. 고풍스러운 가구와 값비싼 예술품들로 가득 찬 응접실은 유진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예술의 세계와는 이질적인 차가운 부의 결정체였다. 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공간 전체를 지배했다. 그는 유진을 차가운 눈으로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한유진 관장.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해안 갤러리. 곧 문을 닫게 생겼더군. 자네 부친이 꽤나 무모한 투자를 했어.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욕감을 느꼈지만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권력자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절감했다. 강 회장은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해안을 살릴 방법이 딱 하나 있네.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희망일까?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일까? 내 손자 강민혁과 결혼하게. 그 말은 천둥처럼 유진의 귓가를 때렸다. 결혼. 그녀의 삶에서 가장 먼 단어였다. 말도 안 됩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저는 회장님의 손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강 회장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아는 것이 중요한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게 중요하지. 자네는 돈이 필요하고 나는 내 손자놈을 안정시킬 족쇄가 필요해. 유진은 숨이 막혔다. 족쇄라는 단어가 그녀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재능 있는 예술가였지. 누군가의 발목을 잡는 도구가 아니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그녀의 간절한 애원은 노인의 차가운 시선에 부딪혀 산산조각 없네. 이 결혼은 거래야. 강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내일 아침 해안 갤러리의 모든 부채는 깨끗이 사라질 걸세. 거절한다면 자네는 거리로 나앉게 되겠지. 자네,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과 함께 협박이었다.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잔인한 같은 시각. 진성그룹 본사 40층 최고 경영자 사무실. 강민혁은 냉정한 표정으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스크린 속 임원들은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진땀을 흘렸다. 이따위 보고서를 승인해달라고 올린 겁니까? 3분기 실적 하락의 원인 분석이 아니라 변명만 가득하군요. 전부 다시 제출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감정의 동요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복으로 불렸다. 일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완벽한 워커홀릭. 그에게 결혼이란 시간 낭비이자 불필요한 감정 소모일 뿐이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개인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다. 회장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본가로 들어오시라고. 민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호출하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빌어먹을 저녁 식사 자리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 회장은 민혁이 나타나자마자 본론을 꺼냈다. 결혼해라. 민혁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또 그 소리십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삶에 그런 불필요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불필요해. 내 놈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나. 강 회장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네가 후계자 자리를 안정적으로 지키려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해. 이 사회가
내 그 차가운 성격과 사생활 하나 없는 걸 얼마나 불안하게 보는지 알고나 있나. 민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떤 집안에 누굴 제물로 고르셨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의 방식은 늘 그랬다. 모든 것을 거래와 통제로 해결하려 했다. 그의 어머니 또한 그런 거래의 희생양이었음을 그는 똑똑히 기억했다. 해안 갤러리의 한유진이다. 강 회장은 민혁의 반응을 살폈다. 그쪽은 빚더미에 앉아있으니 군말 없이 따를 게다. 너는 그저 1년 동안 안정적인 유부남 행세만 하면 돼. 그 후엔 이혼을 하든 마음대로 해라. 민혁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또 비즈니스였다. 제가 거절한다면요? 민혁이 도발적으로 물었다. 강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럼 네 사촌 이준석에게 진성바이오를 넘길 수밖에. 그놈은 비록 능력은 모자라도 내 놈처럼 고집불통은 아니거든. 그것은 민혁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협박이었다. 진성바이오는 그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자식 같은 회사였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할아버지는 그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과 회사를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건 어디까지나 비즈니스입니다. 그 여자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시 강 회장의 저택 응접실.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결혼계약서. 조항들은 무자비했다. 1년간의 의무적인 결혼생활 유지, 대외적인 부부관계 연기, 상호간의 사생활 불간섭, 그리고 계약 종료 시 위자료 없음. 그녀의 삶을 1년간 저당 잡히는 대가로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었다. 자신의 꿈, 미래, 그리고 한유진이라는 자아를 찢어버리는 행위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이 있었던가? 아버지의 피와 땀이 깃든 갤러리가 무너지는 것을, 직원들이 거리로 나앉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눈을 감았다 뜨자 눈물 한 방울이 계약서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내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한유진. 세 글자가 족쇄가 되어 그녀의 발목을 채웠다. 강 회장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현명한 선택이야. 유진은 텅 빈 눈으로 저택을 나섰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다. 마치 그녀의 찢어진 미래를 애도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곧 강민혁의 아내라는 완전히 낯선 이름으로 불리게 될 터였다. 그 차가운 CEO,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사들인 남자. 유진은 비에 젖은 채 힘없이 웃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형태의 매매였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왔다. 붉은 딱지들은 아직 그대로 붙어 있었다. 하지만 내일이면 저것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 대가로 그녀는 자신을 잃었다. 유진은 캔버스 앞에 섰다. 격렬한 감정이 속에서 휘몰아쳤다. 분노, 절망, 체념. 그녀는 붓을 집어들고 검은 물감을 캔버스에 거칠게 끼얹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폭풍과도 같았다. 완성되어 가던 아름다운 초상화는 순식간에 검은색으로 뒤덮였다. 그녀가 덧칠할수록 그림은 형체를 잃고 일그러졌다. 그것은 마치 강제로 계약에 묶여버린 자신의 초상화 같았다. 물감이 그녀의 얼굴과 옷에 튀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폭풍처럼 쏟아내던 유진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아무도 없는 갤러리에서 찢겨나간 자신의 꿈을 끌어안고 그녀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이것이 그녀가 지불해야 할 대가였고 앞으로 1년간 견뎌내야 할 감옥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해안 갤러리의 모든 부채가 청산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그리고 동시에 강민혁의 비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 오후 3시 신혼집이 될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계약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는 차가운 통보였다. 유진은 밤새 그린 검게 타버린 초상화를 바라보며 마른 눈을 감았다.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는 가장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전날 밤의 절망에서 벗어나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예술가 한유진은 죽었지만 가족을 지켜야 하는 한유진은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는 전장에 나가는 군인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강민혁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다. 거대하고 화려하며 동시에 극도로 차가운 공간이었다. 모든 것이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금속성의 회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마치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복제해 놓은 듯한 인테리어였다. 유진이 도착했을 때 강민혁은 이미 거실 중앙에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는 유진을 가구처럼 훑어보았다. 한유진 씨,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 통화에서 들었던 것보다 더 차갑고 건조했다. 앉으시죠. 변호사들이 곧 올 겁니다. 민혁은 소파를 가리켰지만 자신은 앉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자신이 이 도시의 왕이라도 되는 듯한 오만한 자세였다. 유진은 그가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느꼈다. 강민혁 씨,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 대신 경멸에 가까운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예의그가 비웃듯 말했다. 당신은 지금 나와 예의를 논할 입장이 아닙니다. 한유진 씨, 당신은 당신 가족의 빚을 대신해 여기 팔려온 겁니다. 내게 필요한 건 당신의 예의가 아니라 1년간 내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연기력뿐입니다. 그의 잔인한 말에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할아버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무자비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1년을 버텨야 한다는 사실에 현기증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유진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원하시는 대로 연기해드리죠. 대신 당신도 약속을 지키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다시는 어떤 애도 가하지 않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그녀는 지지 않으려는 듯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혁은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했다. 절망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으려는 생각보다 강한 눈빛이었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 혹은 귀찮다는 듯 희미하게 미간을 좁혔다. 당연한 소리를. 내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부턴 내가 당신의 채권자니까. 그 순간 변호사들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변호사들이 들어서자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들은 감정 없는 기계처럼 두꺼운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강민혁 측의 변호사가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조항들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결혼 계약서라기보다는 노예 문서에 가까웠다. 제1조. 본 계약은 쌍방 합의하에 1년간 유지되며 계약 기간 동안 한유진은 강민혁의 법적 아내로서의 모든 대외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유진의 귓가를 맴돌았다. 제3조. 부부 관계는 대외적인 연기의 하나며 사적인 영역에서의 상호 불간섭을 원칙으로 한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계약서는 세세했. 공식 석상에서의 복장 규정, 언론 인터뷰 시의 예상 답변, 심지어는 SNS 사용에 관한 지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모든 삶이 진성그룹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통제되는 것이었다. 제7조. 계약 위반 시의 페널티 조항입니다. 변호사가 잠시 멈추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한유진 측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해안 갤러리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즉시 배상해야 한다. 그것은 유진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다시 한번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금액이었다. 강민혁은 그 모든 과정을 창밖을 내다보며 듣고 있었다. 마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시시각각 변하는 주식 시세표에만 머물러 있는 듯했다. 유진은 그 냉혹한 무관심에 숨이 막혔다. 이해 없으십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 일을 제기할 힘도 권리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펜을 잡았다. 어제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서명에 이어 오늘은 자신의 육체와 시간을 저당 잡히는 서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강민혁이 그제야 몸을 돌렸다. 그는 유진이 서명한 서류를 힐끗 본 뒤 자신의 이름을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적어 내려갔다. 그의 서명은 그의 성격처럼 날카롭고 빈틈이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변호사들은 서류를 챙겨 들고 로봇처럼 인사한 뒤 사라졌다.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민혁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김 비서가 짐 옮기는 것을 도울 겁니다. 당신 방은 2층 복도 끝입니다. 그는 유진을 당신이라고 불렀다. 아내라는 호칭은 그들의 계약서에만 존재할 뿐이었다. 내 공간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을 것. 그리고 그가 유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키가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유진을 덮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질색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유진은 그의 차가운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다. 걱정 마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강민혁 씨야말로 이 비즈니스에 개인적인 감정을 끌어들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했다. 민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이 여자는 생각보다 순순히 고개 숙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곧 무표정을 되찾았다. 좋습니다. 말이 통하니 편하군요. 그는 재킷을 집어들었다. 저녁 식사는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오늘 야근입니다. 그는 유진을 그 거대한 집에 혼자 남겨둔 채 망설임 없이 현관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 유진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이곳이 앞으로 1년간 그녀가 살아야 할 감옥이었다. 화려하지만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감옥. 김 비서의 안내에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웬만한 아파트 거실만큼이나 넓었다. 최고급 가구들과 드레스룸, 호화로운 욕실까지 갖춰져 있었지만 모든 것이 차가운 모노톤이었다. 마치 호텔 스위트룸처럼 완벽했지만 사람 사는 집이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유진은 자신의 몇 안 되는 짐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옷 몇 벌과 작업도구,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스케치북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꺼내 품에 안았다. 이 차가운 곳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했지만 유진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불빛의 집합일 뿐이었다. 그녀는 저녁도 거른 채 침대에 몸을 뉘었다.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하루였다. 밤늦은 시각, 현관문이 열리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강민혁이 돌아온 모양이었다. 유진은 숨을 죽였다. 발소리는 그녀의 방 쪽으로 향하지 않고 반대편 복도 끝에 있는 그의 서재로 곧장 이어졌다. 그리고 다시 물소리와 함께 조용해졌다. 이것이 그들의 신혼 첫날 밤이었다. 각자의 방에서 철저히 격리된 채 맞이하는 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낯선 침대에 서늘한 감촉을 느끼며 생각했다. 과연 1년 후 자신은 이 감옥에서 무사히 걸어나갈 수 있을까? 민영 역시 잠들지 못했다. 그는 서재에서 샤워 가운만 걸친 채 복잡한 표정으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받아들인 결혼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끼어들었다. 한유진. 그녀는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순순히 굴복하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다.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으려 버티던 그 단단한 눈빛, 그리고 자신에게 감정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하던 당돌함. 민혁은 알 수 없는 짜증을 느끼며 위스키 잔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계획을 위한 장기말일 뿐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야 했다. 그는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술기운이 몸에 퍼졌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자신의 통제된 삶에 끼어든 이 불청객이 거슬렸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변수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경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유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작업 도구를 풀기 시작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그림이었다.
그녀는 작은 의자를 창가에 세우고 캔버스를 올렸다. 비록 이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녀는 붓을 들고 어둠이 내린 도시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붓터치는 도시의 화려함이 아닌 그 속에 숨겨진 차가운 고독과 공허함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것은 강민혁의 눈빛을 닮아 있었고 동시에 이 펜트하우스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닮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유진은 거의 탈진한 상태로 붓을 놓았다. 캔버스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하지만 격렬한 감정이 휘몰아치는 추상화가 완성되어 있었다. 그림을 그리며 그녀는 밤새 자신을 짓누르던 절망감을 토해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유진은 황급히 캔버스를 천으로 덮었다. 문이 열리고 아침 운동을 가려던 민혁이 운동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방 안을 빠르게 훑다가 천으로 덮인 이젤에 잠시 머물렀다. 밤새 그림이라도 그린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유진은 지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다. 제 사생활입니다. 상호 불간섭이 원치가 아니었나요? 그녀의 반격에 민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유진의 초췌한 얼굴과 그럼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오늘 저녁 7시 진성 자손 파티가 있습니다. 김 비서가 드레스와 메이크업 담당자를 보낼 겁니다. 그는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돌아섰다. 연기. 실수하지 마시죠. 문이 닫혔다. 유진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오늘 밤 그녀는 강민혁의 아내라는 가면을 쓰고 대중 앞에 서야 했다. 그녀의 첫 번째 시험대이자 이 냉혹한 남자와의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절대로 그에게 얕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김 비서가 준비해둔 아침 식사를 입으로 가져갔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삼켰다. 살아남아야 했다. 버텨내야 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유진, 넌 할 수 있어. 오후가 되자 약속대로 스타일리스트 팀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그들은 유진을 인형처럼 다루며 값비싼 드레스를 입히고 화장을 했다. 유진은 그들의 손길에 묵묵히 자신을 맡겼다. 거울 속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화려한 여자가 서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선을 드러냈고 심플하지만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목에서 빛났다. 전문의의 손길로 완성된 메이크업은 그녀의 창백함을 감추고 우아함을 더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감출 수 없었다. 민혁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완벽하게 변신한 유진의 모습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품이 있었고 그 화려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분위기를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미세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그것을 억눌렀. 준비됐습니까? 그가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시죠. 여보. 그녀가 여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자 민혁의 입가가 비틀렸다. 이 여자는 확실히 만만치 않았다. 그는 유진에게 팔을 내밀었다. 공식적인 에스코트였다. 유진은 망설이다가 그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의 수트 재킷을 통해 전해지는 체온은 의외로 따뜻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완벽한 부부를 연기하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기다리는 파티장을 향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진성그룹의 자선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 앞은 수백 개의 플래시 세례로 눈을 뜰 수 없었다. 최고급 세단이 붉은 카펫 위에 멈춰서자 문이 열리고 강민혁이 먼저 내렸다. 그는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반대편으로 돌아와 한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가 두른 공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셔터 소리가 천둥처럼 터져나왔다. 강민혁 대표님, 베일에 쌓여있던 신부입니다. 기자들의 고함과 질문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민혁은 유진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둘렀다. 완벽한 남편의 연기였다. 그는 유진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고개 들고 웃어. 오늘 밤 당신은 내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면 돼.
유진은 그 말에 오히려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닌 거대한 연극 무대일 뿐이었다. 그녀는 훈련받은 여배우처럼 민혁에게 살짝 기대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네이비색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기품을 더했고, 긴장감은 오히려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두 사람의 등장은 연회장 안에 모든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연회장 내부는 대한민국의 1%가 모인 그들만의 세계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위선적인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유진을 훑어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을 넘어선 경멸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저 여자가 해안 갤러리 관장이라고 듣도 보도 못한 집안인데 아버지가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수군거림이 유진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등을 곧게 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민혁은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데리고 재계의 거물들에게 인사를 시켰다. 제 아내 한유진입니다. 그의 소개는 간결했지만 그가 유진의 허리를 감싼 손은 그녀가 자신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유진은 준비한 대로 온화하고 겸손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와 지적인 눈빛은 사람들의 예상을 조금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들은 돈 때문에 팔려온 여자가 저렇게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듯했다. 그때였다. 파티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무리 중 한가운데 있던 여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태양그룹의 외동딸 오셀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강민혁의 유력한 결혼 상대로 거론되었으며 오늘 밤 자신이 아닌 유진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어머, 민혁 씨, 이렇게 보니 새롭네. 오셀이는 유진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민혁에게만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눈은 독사의 그것이었다. 민혁이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그제야 유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쪽이 그 유명한 신데렐라 오셀이는 유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해안 갤러리랬나. 요즘 경영이 아주 어렵다고 들었는데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민혁 씨 같은 구원자를 만나서.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모욕이었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모두가 이 재밌는 싸움의 결과를 궁금해했다. 강민혁은 방관자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그에게 이것은 아내의 몫이지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태도였다. 유진은 자신이 이 상황을 혼자 돌파해야 함을 깨달았다. 유진은 당황하는 대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세리 씨 맞으시죠? 그녀는 오세리의 붉은 드레스가 아닌 그녀가 착용한 화려한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바라보았다. 그 귀걸이 정말 독특하네요.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아요. 오세리는 칭찬에 어깨를 으쓱했다. 보는 눈은 있네. 파리에서 특별히 공수해온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러네요. 하지만 저라면 저렇게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에는 매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귀걸이의 차가운 빛이 드레스의 뜨거운 색감과 싸우고 있거든요. 순간 오세리의 표정이 굳었다. 유진은 예술가 특유의 전문적인 시선으로 말을 계속했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 위에 얼음을 억지로 올려놓은 듯 부조화스러워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술은 결국 주관적인 거니까요. 연회장 안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유진의 말은 공손했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롭게 오세리의 자존심을 찔렀다. 그녀는 오세리의 화려한 지장이 조화를 모르는 천박한 과시일 뿐이라고 완벽하게 정의 내렸다. 오세리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네가 감히. 제 아내가 예술가라서 조화에 좀 민감한 편입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민혁이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편을 드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세리 씨의 열정적인 모습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가? 그것은 오세리를 달래는 말처럼 들렸지만 실상은 유진의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발언이었다. 민혁은 이 상황을 더 끌고 갈 생각이 없었다. 그는 오세리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 유진을 데리고 자리를 떴다. 오세리는 분한 듯 붉은 드레스 자락만 꽉 쥘 뿐이었다. 민혁은 유진을 데리고 테라스로 향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유진은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방금 전 유진이 보여준 의외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그저 울거나 당황하며 자신의 뒤에 숨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예상 밖이군.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독서를 예술 비평으로 받아칠 줄이야. 오세리를 그렇게 몰아붙인 여자는 당신이 처음이야. 그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건조한 사실에 대한 평가에 가까웠다. 유진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도 제 자신에게 놀라는 중입니다. 아마도 강민혁의 아내라는 가면이 저에게 용기를 준 모양이네요. 그녀는 일부러 그들의 관계가 연기임을 상기시켰다. 민혁은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빚에 쪼들려 팔려온 여자. 하지만 그녀에게는 오세리와는 다른 종류의 날카로움과 강인함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계약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들였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불쾌한 동시에 아주 미세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두 사람이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려 할 때 한 중년의 기자가 교묘하게 경호원들을 피해 그들 앞을 막아섰다. 그는 경제부의 베테랑 기자로 날카로운 질문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강민혁 대표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민혁의 표정이 즉각 굳었다. 인터뷰는 정중히 사절합니다.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단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게에는 두 분의 결혼이 해안 갤러리의 막대한 부채를 진성이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성사된 계약 결혼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사실입니까? 이것은 오세리의 유치한 도발과는 차원이 다른 진성그룹의 이미지를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질문이었다. 테라스 주변에 모든 소리가 멎은 듯했다. 민혁이 차갑게 반박하려던 그 순간 유진이 그의 팔을 잡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기자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떨리지 않았다. 기자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일 겁니다. 그녀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기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한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고 싶었던 가족의 유산을 한 남자가 나타나 아무 조건 없이 지켜주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호소력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거래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민혁을 돌아보았다. 제가 가장 절박하고 어두운 순간에 이 사람은 제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돈이나 조건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대한 신뢰를 주었죠. 이런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유진은 민혁의 손을 잡으며 기자에게 다시 미소 지었다. 저희의 시작이 평범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신뢰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이것이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유진은 계약이라는 단어를 신뢰와 운명이라는 감성적인 단어로 완벽하게 치환해버렸다. 그녀의 대처는 너무나도 영리하고 당당했다. 민혁은 자신의 손을 잡은 유진의 작은 손과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이 계약 결혼이 자신의 일방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을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한유진은 그가 세운 차가운 규칙의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여자,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험했다. 민혁은 기자를 바라보며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 아내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실례하죠. 그는 유진을 데리고 연회장을 가로질러 나갔다. 사람들은 이제 감히 그들에게 경멸의 시선을 보내지 못했다. 그들은 완벽하고 강인한 한 쌍의 부부처럼 보였다. 차가운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일방적인 냉기만 흐르지 않았다. 유진의 당돌함과 민혁의 놀라움이 뒤섞여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민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늘 밤 처음으로 한유진이라는 여자에게 감명받았다.
비록 그것이 연기일지라도 자선 파티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언론은 잠잠해졌다. 한유진은 지적이고 우아한 강민혁의 아내로 완벽하게 데뷔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강민혁은 파티 다음 날부터 유진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그는 유진이 깨기 전에 집을 나갔고 그녀가 잠든 후에야 돌아왔다. 두 사람의 소통은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메모나 가사 도우미를 통한 간접적인 전달사항이 전부였다. 오늘 저녁 늦음, 주말 일정 취소. 그는 유진이 자신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듯 철저한 벽을 쳤다. 유진은 그가 만든 거리를 존중했다. 아니, 오히려 환영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배정된 방을 완벽한 작업실로 탈바꿈시키기 시작했다. 거대한 창가에 이젤을 놓고 바닥에는 캔버스와 물감들을 늘어놓았다. 이 차가운 감옥에서 그녀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녀는 그림에 몰두했다. 때로는 격렬한 추상화를, 때로는 이 도시의 차가운 풍경을 그렸다. 그녀의 붓터치는 날카로웠고 색채는 어두웠다. 그녀의 예술은 계약 결혼이 주는 억압과 절망,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는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었다. 한편 강민혁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진성그룹의 차세대 핵심 사업인 진성바이오의 리브랜딩 프로젝트가 암초에 부딪힌 것이다.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로고와 슬로건이 시장에 냉담한 반응을 얻으며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의 사무실은 얼음장 같았다. 이게 최선입니까? 이따위 생기 없는 디자인으로 경쟁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혁은 마케팅 팀장에게 보고서를 집어던졌다. 임원들은 감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 프로젝트의 실패는 곧 후계 구도에서의 치명적인 약점을 의미했다. 특히 그의 사촌이자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이준석 이사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민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바이오 사업은 형한테 넘기고 넌 그냥 신혼생활이나 즐기는 게 어때? 이사회의에서 들려온 그의 비아냥은 민혁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민혁은 며칠 밤낮으로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였다. 식사는 거르기 일쑤였고 잠은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다. 그의 완벽했던 통제력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육체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서울에는 폭풍우가 몰아쳤다. 유진은 천둥 소리에 잠을 설쳐 작업실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시간은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쿵하는 무거운 소리가 거실 쪽에서 울렸다. 유진은 깜짝 놀라 붓을 놓았다. 강도일까 하지만 이 펜트하우스의 보안을 뚫을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강민혁이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완벽했던 수트 차림 그대로였지만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은 땀과 비에 젖어 창백했다. 강민혁 씨 유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다가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정신 차려요. 유진은 당황했다. 이 남자는 언제나 철갑을 두른 듯 완벽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무방비하고 약해 보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계약 조항이 떠올랐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상호 불간섭.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그녀의 비즈니스 파트너 이전에 아픈 사람이었다. 유진은 한숨을 내쉬고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둘렀다. 그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젠장. 이럴 때까지 일만 한 거야. 그녀는 낑낑거리며 그를 부축했다. 그의 방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가까스로 그를 침대에 눕혔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열이 펄펄 끓었다. 유진은 욕실로 달려가 차가운 물에 수건을 적셔왔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그의 젖은 재킷을 벗겨냈다. 그리고 땀으로 축축한 셔츠 단추를 몇 개 풀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팍이 드러났다. 유진은 시선을 피하며 재빨리 그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렸다.
민혁이 희미한 신음을 뱉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유진은 약 상자를 찾아 해열제를 꺼냈다. 그를 깨워서 약을 먹여야 했다. 강민혁 씨, 일어나 봐요. 약 먹어야 해요. 그녀가 그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자 그가 실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유진을 향했다. 누구? 당신. 그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한유진이에요. 열이 너무 높아요. 이 약 좀 먹어요. 그녀가 그의 등을 받쳐 상체를 일으켰다. 민혁은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유진이 건네는 약을 받아 삼켰다. 그리고는 다시 침대 위로 쓰러지듯 누웠다. 유진은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다. 물수건을 갈아주고 체온을 확인했다. 이 차가운 남자에게 자신이 왜 이러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새벽녘, 민혁의 열이 조금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거친 숨소리도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몽롱한 상태에서 헛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안 돼. 이준석. 바이오로고. 그 디자인은 죽었어. 생명력이 없어. 유진은 그가 중얼거리는 말을 가만히 들었다. 바이오로고 디자인. 그가 지금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프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냉혈한 워커홀릭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목숨을 거는 남자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그 순간 민혁이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가 눈을 뜨고 있었다. 아직 열기는 남았지만 아까보다는 또렷한 눈빛이었다. 뭐하는? 지시지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다. 유진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악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 당신이 쓰러져서 간호한 거예요. 그녀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민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 자신의 침실, 그리고 젖은 수건, 약 봉지.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유진의 손목을 놓았다. 누가 이런 짓까지 하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고마움 대신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경계심도 없군. 내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유진은 어이가 없었다. 밤새 간호해준 사람에게 할 소리인가? 그러네요. 다음부터는 그냥 현관에 쓰러져 죽든 말든 내버려 둬야겠어요. 그녀는 차갑게 쏘아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열은 내렸으니 이제 알아서 해요.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다. 유진은 밤새 겪은 일에 대한 피로감과 그 남자의 적반하장에 대한 분노로 머리가 복잡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무의식적으로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민혁이 헛소리로 중얼거렸던 바이오로고, 생명력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어떤 형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정형화된 기업 로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DNA 이중나선이 힘차게 자라나는 새싹을 감싸고 올라가는 듯한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이미지였다. 한편 민혁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숙취와 고열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지만 어젯밤의 기억이 조각처럼 떠올랐다. 자신이 현관에 쓰러진 것, 그리고 한유진이 자신을 간호해준 것, 그녀의 차가운 손이 이마에 닿았던 감촉이 생생했다. 그는 복잡한 심경으로 방을 나섰다. 물이라도 마실 생각이었다. 그때 복도 끝에 있는 유진의 방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틈으로 그녀가 이젤 앞에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 그녀의 스케치북에 그려진 그림, 그것은 분명 로고 디자인이었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검토했던 수십 개의 시안과는 차원이 달랐다. 살아 숨쉬는 듯한 유기적인 형태, 그리고 진성바이오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인 생명과 혁신이 완벽하게 담겨 있었다. 민혁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 여자가 그녀가 어떻게 진성바이오의 내부 프로젝트를 알고 이토록 완벽한 해결책을 그려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어젯밤 그녀가 자신을 간호해 주었다는 사실보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그림 한 장에 더 큰 혼란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유진은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민혁은 여전히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은 유진의 스케치북에 고정돼 있었다. 그 그림,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울렸다. 그게 뭐지? 민혁은 문틈으로 본능적인 경계심을 드러내는 한유진을 무시하고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어젯밤의 고열은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을지언정 눈앞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사업가로서의 본능까지 마비시키진 못했다. 그는 유진의 손에 들린 스케치북을 향해 손을 뻗었다. 보여줘. 명령에 가까운 말투였다. 유진은 순간적으로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었지만 그의 집요한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아픈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이 집의 주인이자 그녀의 삶을 쥐고 있는 남자였다. 그녀는 마지못해 스케치북을 건넸다. 민혁은 스케치북을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그가 어젯밤 중얼거렸던 생명력이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시각화한 로고 디자인이 그려져 있었다. 기존의 딱딱하고 권위적이었던 진성 바이오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였다. 역동적이고 희망적이며 직관적이었다. 그는 빠르게 다음 장을 넘겼다. 유진은 단순히 로고 하나만 그린 것이 아니었다. 다음 장에는 그 로고가 적용된 제품 패키지 디자인이, 그 다음 장에는 웹사이트 메인 화면에 레이아웃 스케치가 이어졌다. 그녀는 밤새 그의 프로젝트 전체를 리디자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혁은 침묵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여자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꿰뚫어보고 그것을 시각적 언어로 풀어낼 줄 아는 날카로운 전략가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지? 뭘 말인가요? 유진은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진성바이오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까지. 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정보를 빼돌린 스파이가 아닌지 순간적으로 의심했다. 유진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당신이 다 말해줬어요. 어젯밤 열에 들떠서 디자인이 죽었다. 생명력이 없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민혁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당신 내세로고 정말 끔찍하더군요. 그녀의 직설적인 비판에 민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하지만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동정심에 이런 걸 그렸나? 아니면 내 약점을 잡아서 뭘 어쩌려고? 그는 여전히 그녀를 믿지 못했다. 유진은 스케치북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착각하지 마요. 난 당신을 도우려던 게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의 작업대를 가리켰다. 난 내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당신이 쓰러지든 말든 나는 내 갤러리를 지켜야 해요. 그리고 내 갤러리의 운명은 유감스럽게도 당신 회사의 성공에 달려있죠. 그녀는 민혁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이건 비즈니스라고 했죠. 좋아요. 이건 내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내 나름의 위기관리예요.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말아먹고 내 가족의 유산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걸 내가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것 같았어요. 민혁은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이 할 말을 잃었다. 투자를 보호한다. 그녀는 정확히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철저히 계약에 입각한 비즈니스 논리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절박했다. 이준석은 이 사회를 구워 삶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를 압박해왔다. 기존 마케팅팀은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완벽한 해결책이 눈앞에 나타났다. 증명해봐. 민혁이 차갑게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 마케팅 전략회의에서 당신이 그린 이 그림 쪼가리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진성바이오를 살릴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걸 그들 앞에서 증명해보라고.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회의에 참석하라는 건가? 내가 왜? 민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건 당신이 말한 투자금 보호를 위한 기회야. 하지만 명심해.
만약 당신이 내 시간을 낭비하게 하거나 나에게 망신을 준다면 그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우리 계약은 그 자리에서 끝이야. 당신의 갤러리도 함께. 그것은 기회인 동시에 가장 무서운 협박이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남자는 여전히 자신을 믿지 않았다. 자신을 그저 벼랑 끝에 세워두고 시험하려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지가 있었나? 좋아요. 하죠. 그녀는 그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민혁은 대답을 듣자마자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갈아입었다. 고열로 인한 피로감은 사라지고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그를 지배했다. 한유진. 그녀는 그의 통제된 세계를 뒤흔드는 가장 위험한 변수였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 본사 40층은 이른 아침부터 술렁였다. 강민혁 대표가 직접 소집한 긴급 마케팅 회의, 그리고 그 자리에 단 한 번도 회사의 모습을 드러낸 적 없던 그의 아내 한유진 관장이 참석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다. 임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겨우 갤러리 관장 따위가 감히 핵심 전략 회의에 대표님이 단단히 미치신 건가? 그 여자에게 홀리기라도 한 거야. 그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유진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 소문을 가장 흥미롭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민혁의 사촌이자 경영권 라이벌인 이준석 이사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황당한 보고를 받고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우리 냉혈한 민혁이가 드디어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공과 사도 구분 못하게 됐군. 이준석은 민혁의 결혼을 처음부터 의심했다. 그 냉정한 놈이 정략 결혼도 아니고 빚더미에 앉은 작은 갤러리 관장과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었다. 하지만 지난번 자선 파티 기사를 보고 민혁이 그 여자에게 단단히 빠졌다고 결론 내렸다. 그에게 민혁의 결혼은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회사 경영에까지 관여한다. 이것은 민혁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준석은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유진은 약속 시간 10분 전 본사 40층에 도착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하지만 전문성이 느껴지는 짙은 회색의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고 화장은 최소화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아내가 아닌 해안 갤러리 관장 한유진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그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를 지나던 모든 직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적대적이었다. 유진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회의실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회의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바로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뒤에서 들려왔다. 처음 뵙겠습니다. 재수 씨, 제가 바로 강민혁의 사촌 이준석입니다. 유진이 돌아보자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미소를 지닌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민혁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풍겼다. 따뜻하고 친근하며 매력적이었다. 파티 때는 멀리서 뵙기만 했는데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시네요. 우리 민혁이는 정말 복도 많지. 그는 유진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았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준석 이사님. 그녀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이준석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놓아주지 않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재수 씨, 이런 험한 곳에는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말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눈빛은 교묘하게 그녀를 떠보고 있었다. 여긴 예술과는 거리가 먼 아주 살벌한 전쟁터입니다. 민혁이가 재수 씨를 이런 곳에 오게 하다니 제가 다 걱정이 되네요. 혹시 민혁이가 재수 씨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노골적인 이간질이었다. 그는 유진을 세상 물정 모르는 연약한 여자로 판단하고 그녀를 이용해 민혁의 정보를 캐내려 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가 내미는 친절에 가면 뒤에 숨겨진 독을 즉각 알아차렸다. 유진은 부드럽게 그의 손을 빼내며 미소 지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하지만 전 괜찮아요. 그녀는 이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갤러리를 운영하는 것도 결국은 비즈니스랍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남편이 전쟁터에서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두는 아내는 아니거든요. 그녀는 너, 제 남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이준석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의도를 간파하고 심지어 우리는 한 팀이라는 메시지로 받아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아, 그렇습니까? 민혁이가 든든한 아군을 얻었군요. 이준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섰다. 그럼 회의 잘하세요. 재수 씨의 예술적인 감각이 우리 프로젝트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는 예술적인이라는 단어를 비꼬듯 강조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민혁이 나타났다. 그는 어젯밤 아팠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냉정하고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의 시선은 이준석을 차갑게 스쳐 지나간 뒤 유진에게 향했다. 들어와. 그는 유진에게만 짧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준석은 복도에 홀로 남아 굳은 표정으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여자, 한유진. 그녀는 민혁의 약점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무기일지도 몰랐다. 그는 계획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유진은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 10여 명의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그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불신과 적의가 가득했다. 강민혁은 상석에 앉아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유진을 바라보았다. 시작해.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짙은 마호가니 색상의 거대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진성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한유진을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전문가 집단에 끼어든 이방인에 대한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의구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 맹수들 앞에 던져진 먹잇감과도 같았다. 상석에 앉은 강민혁은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노트북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단 한 번의 격려나 눈맞춤도 주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이준석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시작해. 민혁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준비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녀가 프레젠테이션의 첫 화면을 띄우자마자 마케팅 총괄박 부장이 콧방귀를 뀌며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정말 이 관장님의 그림 감상회에 저희 핵심 인력들이 전부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겁니까? 그의 노골적인 무시에 몇몇 임원이 동조하는 듯 헛기침을 했다. 이준석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들었다. 박 부장 말에도 일리가 있지. 민혁아, 바이오 전략회의에 예술 감각을 접목하려는 시도는 신선하지만 여긴 갤러리가 아니잖나. 주주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의 말은 민혁의 판단력을 공격하는 교묘한 독이었다. 민혁은 그들의 도발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증명해봐. 그의 차가운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박 부장이나 이준석을 보지 않았다. 대신 스크린을 향해 몸을 돌렸다. 제가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박 부장님. 유진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실패라는 단어의 직접적인 사용은 임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유진은 기존의 진성 바이오 로고와 경쟁사들의 로고를 나란히 띄웠다. 여러분은 바이오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기술과 권위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차갑고 생명력 없으며 소비자에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하는 로고가 탄생했죠. 이것은 죽은 디자인입니다. 그녀는 민혁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박 부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감히 아마추어가 뭘 안다고. 유진은 그의 반발을 무시하고 다음 화면을 넘겼다. 스크린 가득 그녀가 밤새 그린 스케치가 나타났다. DNA 이중나선이 새싹을 감싸고 하늘로 뻗어나가는 유기적이고 힘찬 이미지였다. 진성 바이오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여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기업입니다. 유진은 그녀의 디자인 철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로고가 아닙니다. 생명, 그 본질과의 얽힘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철학입니다. 그녀는 로고가 어떻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변주될 수 있는지, 어떻게 소비자의 감성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단순한 미적 감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장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이었다. 임원들은 수군거림을 멈추고 그녀의 발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부장은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고작이 파릇파릇한 새싹 그림으로 수십조 원짜리 바이오 사업을 대표하란 말입니까? 너무 감상적이고 약해 보입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인 스케치일 뿐입니다. 그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준석도 동조했다. 맞습니다. 예쁘긴 하네요. 재수 씨. 하지만 주식시장은 예쁜 그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줘야 합니다. 그는 유진을 궁지로 몰아넣으며 민혁을 바라보았다. 이제 민혁이 결단을 내릴 차례였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시선이 강민혁에게 쏠렸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유진은 자신이 실패했음을 직감했다. 역시 무리였던 걸까?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민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박 부장, 그가 불렀다. 당신이 나에게 가져온 수십 개의 전략적인 시안들은 모두 실패했어. 당신은 나에게 문제점만 안겨줬지.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유진의 곁으로 걸어와 스크린에 뜬 그녀의 디자인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한유진 씨는 단 하룻밤 만에 완벽한 해결책을 가져왔어. 그는 임원들을 차갑게 둘러보았다. 당신들이 약하다고 말하는 저 디자인에서 나는 당신들의 보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확신과 미래를 보았소. 감상적인 게 아니라 본질을 꿰뚫은 거지.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임원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강민혁이, 그 냉혈한 CEO가 외부인이자 자신의 아내인 여자의 편을, 그것도 핵심 임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든 것이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박 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다. 이준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혁과 유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다. 저 여자는 민혁의 약점이 아니었다. 날개였다. 민혁은 유진을 바라보았다. 이게 진성바이오의 새로운 얼굴이 될 거요. 그는 모두에게 선포했다. 박 부장, 마케팅팀 전원은 오늘부터 한유진 관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시오. 일주일 안에 이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완벽한 리브랜딩 전략 보고서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오. 회의 끝. 민혁의 명령이 떨어지자 임원들은 멍한 표정으로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준석은 민혁을 노려보다가 유진에게 알 수 없는 시선을 던진 뒤 굳은 얼굴로 회의실을 나갔다. 박 부장은 굴욕감에 휩싸인 채 유진을 쳐다보았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민혁은 유진에게 말했다. 남아.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 유진은 아직도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 집무실로 들어갔다.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보다 더 차갑고 거대한 공간이었다.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민혁이 말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연락해 마케팅 핵심 인력들을 집무실로 호출했다. 박 부장을 포함한 4명의 팀원들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그들은 유진을 여전히 불신했지만 이제는 CEO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유진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았다. 이곳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부장님, 기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타깃 고객층 분석 자료와 실패한 캠페인의 반응 데이터를 모두 보여주세요. 그녀는 더 이상 대표의 아내가 아닌 프로젝트 리더로서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날카롭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디자인의 세부 사항을 수정하며 팀원들을 이끌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르던 팀원들도 유진의 정확한 지적과 전문적인 식견에 점차 놀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놓치고 있던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다. 시간은 폭풍처럼 흘러갔다. 사무실은 치열한 토론과 키보드 소리로 가득 찼다. 강민혁은 자신의 책상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유진이 이질적인 전문가 집단을 어떻게 장악하고 이끌어가는지 그 과정을 빠짐없이 눈에 담았다. 차정이 가까워질 무렵 민혁은 팀원들에게 퇴근을 명령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수정된 시안을 가져오도록. 박 부장은 지쳤지만 처음으로 유진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그 역시 유진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거대한 집무실에는 다시 유진과 민혁 단둘만 남았다. 팽팽했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어색하지만 묘한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피곤한 듯 목을 주물렀다. 오늘 고마웠어요. 내 편을 들어줘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당신 편을 든 게 아니야. 난 내 회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것뿐이지. 그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아침만큼 날카롭지 않았다. 아직 열이 남아있는 것 같던데. 약은 먹었습니까? 유진은 그의 뜬금없는 질문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아, 괜찮아요. 일에 집중하느라 잊고 있었네요. 민혁은 말없이 서랍을 열어 해열제와 생수 한 병을 그녀의 책상 위로 밀었다. 먹어. 여전히 명령조였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그답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약을 받아들었다. 이 남자는 여전히 차갑고 예측 불가능했지만 오늘 그들은 처음으로 적이나 채권자가 아닌 같은 목표를 가진 팀처럼 일했다. 그녀는 약을 삼키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 관계가 어떻게 변해갈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민혁 역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 속으로 뛰어든 이 여자. 그녀는 그의 예상을 깨고 그의 얼어붙은 세계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그는 이 낯선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밤 그는 한유진이라는 여자에게 존중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주일간의 폭풍이 지나갔다. 한유진이 이끄는 리브랜딩 태스크포스 TF는 강민혁의 집무실을 야전사령부 사마문자 그대로 밤낮 없이 일했다. 유진은 예술가 특유의 직관력과 갤러리 관장으로서 다져진 날카로운 경영 감각을 동시에 발휘했다. 그녀는 박 부장팀의 전문 지식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핵심 비전인 생명의 역동성을 잃지 않도록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했. 강민혁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회의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공간에서 유진이 어떻게 팀을 장악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불가능해 보였던 마감 기한을 향해 돌진하는지를 빠짐없이 목격했다. 그녀는 지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보다도 이 프로젝트의 진심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프레젠테이션 날이 밝았다. 진성바이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장이었다. 유진은 무대 뒤에서, 민혁은 연단 위에서 그 순간을 맞이했다. 민혁이 새로운 로고와 생명, 그 본질과의 얽힘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했을 때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것은 기존의 딱딱한 기업 로고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유진이 제작한 감성적인 브랜드 필름이 상영되자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새싹이 움트고 DNA 나선이 생명줄처럼 이어지는 영상은 기술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너무 감성적인 접근 아닙니까? 개술력을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민혁은 잠시 유진이 있던 무대 뒤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기술은 생명을 모방할 수는 있어도 생명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성바이오는 모방이 아닌 본질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것은 유진의 철학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것이었다.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다. 언론은 차가운 기술에서 따뜻한 생명으로 진성바이오의 혁신적인 재탄생이라며 극찬을 쏟아냈다. 그날 오후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세를 멈추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급격한 반등을 시작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오랜만에 조용했다. 팀원들과의 간단한 축하 파티가 끝난 후였다. 민혁은 집무실에서 공식적인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 부장은 유진에게 다가와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장님, 아니, 팀장님, 많이 배웠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악수를 청했다. 유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유진과 민혁은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올라왔다. 둘 다 극도의 피로감에 젖어 있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성공이 안겨준 흥분으로 미묘하게 들떠 있었다. 유진은 구두를 벗어던지고 거실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축하해요. 강민혁 대표님. 유진이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회수된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다. 민혁은 넥타이를 풀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대답 대신 유진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지친 얼굴. 하지만 여전히 빛나는 눈동자. 지난 일주일간 이 작은 여자가 보여준 열정과 강인함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의 회사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투자가 아니었어. 민혁이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이 아니라 짙은 피로감과 알 수 없는 감정에 잠겨 있었다. 당신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봤어. 그는 유진이 단순히 디자인을 한 것이 아니라 진성바이오의 영혼을 찾아 주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유진은 그의 낯선 접근에 당황해 몸이 굳었다. 그의 눈동자가 그토록 깊고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을 처음 보았다. 강민혁 씨. 민혁은 대답 대신 손을 뻗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뺨에 살짝 닿았다. 유진은 그 감촉에 놀라 숨을 참았다. 계약 조항, 비즈니스 파트너. 그 모든 이성적인 단어들이 그의 뜨거운 시선 앞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당신은 그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결국 단어를 찾지 못했다. 대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차가운 계약서의 입맞춤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망설이듯 조심스러웠지만 곧 격렬한 감정이 실려왔다. 지난 일주일간 공유했던 긴장감, 안도감, 그리고 그가 애써 외면했던 낯선 이끌림이 모두 폭발하는 듯한 키스였다. 유진은 놀라움에 눈을 감았고 자신도 모르게 그의 셔츠 자락을 움켜쥐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이 찬 듯 입술을 뗐다.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공기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유진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붉게 상기된 뺨과 가쁘게 내쉬는 숨. 강민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사람처럼 충격받은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자 그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감정, 통제 불능, 약점. 이것은 계약 위반이었다. 이것은 그가 가장 경멸하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실수였다.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다시 얼음 가면이 씌워졌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칠게 마른 세수를 했다. 그는 유진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는 그대로 몸을 돌려 자신의 침실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다. 유진은 거실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다. 입술에는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데 가슴은 차가운 얼음으로 얻어맞은 듯 시려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술을 매만졌다. 방금 일어난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것이 그들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하룻밤의 실수였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가 주방으로 나갔을 때 민혁은 이미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고 냉정한 CEO의 모습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젯밤 일 말인데. 민혁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커피잔을 들며 차갑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어젯밤 일은 잊어. 그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평소의 비즈니스 톤이었다. 스트레스와 피로감 때문에 빚어진 판단착오였어. 실수였지. 유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실수, 판단착오. 그는 그들의 키스를 그렇게 정의 내렸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라는 거 잊지 마. 그는 유진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커피를 마셨다.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기대했던 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밀어낼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이용해 위기를 넘겼고 감정이 동하자마자 그녀를 다시 쓸모없는 계약 상대로 되돌려 놓았다. 물론이죠. 유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떨림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저야말로 어젯밤 실수로 인해 우리의 완벽한 비즈니스 관계에 흠집이 갈까봐 걱정이었어요. 안심이네요. 대표님. 이제야 민혁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어젯밤의 혼란 대신 차가운 분노와 경멸로 불타고 있었다. 민혁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다. 그럼 됐어.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유진은 그가 사라진 현관문을 노려보며 서 있었다. 그녀는 이용당했다. 철저하게. 그녀는 그에게 재능을 주었고 그는 보답으로 모욕을 주었다. 그녀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한편 이준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성바이오의 주가 상승 그래프를 보며 분노에 차 있었다. 강민혁이 보기 좋게 위기를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유진이라는 강력한 조력자까지 얻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어젯밤 늦게까지 두 사람이 펜트하우스에 함께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저 둘,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야. 이준석은 확신했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공격해야 할 새로운 약점임을 깨달았다. 냉혈한 강민혁이 사랑에 빠졌다. 이보다 더 좋은 스캔들거리가 어디 있겠어. 그는 유진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한유진 관장 주변, 특히 남자 관계를 샅샅이 뒤져. 하다못해 옛날 친구라도 좋아. 모든 엮을 거리를 찾아내. 이준석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이제 진성바이오가 아니라 강민혁의 아내를 직접 공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격렬했던 키스가 실수라는 단어로 낙인 찍힌 후 펜트하우스는 다시 얼음으로 뒤덮였다. 하지만 그것은 계약 초기의 서먹한 냉기가 아니었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애써 외면하는 감정이 부딪히며 만들어낸 날카롭고 살얼음 같은 적이었다. 한유진은 자신의 방을 요새 삼아 두문불출했다. 그녀는 강민혁을 증오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이용해 자신의 제국을 구했고 그녀의 마음이 열리려는 순간 그것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녀는 다시 붓을 잡았지만 캔버스에는 분노와 절망만이 검은 물감으로 번져나갈 뿐이었다. 그녀는 철저히 이용당했고 이제 버려졌다. 강민혁 역시 지독한 혼란 속에서 자신을 일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의 상처받은 눈빛, 대표님이라고 선을 긋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통제력을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두려웠다. 한유진은 그의 완벽한 계획에 끼어든 치명적인 오류였고 그는 그 오류를 삭제해야만 했다. 답답함을 견딜 수 없었던 유진은 결국 며칠 만에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펜트하우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리고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대학 동기이자 순수 예술을 하는 동료 작가인 김시우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그저 누군가와 대화가 필요했다. 두 사람은 갤러리 근처의 한적한 카페 테라스에서 만났다. 유진은 결혼 생활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는 못했지만
최근 겪었던 거대한 프로젝트의 압박감과 탈진 상태에 대해 털어놓았다. 김시우는 오랜 친구로서 그녀의 넋두리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고작 몇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유진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시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시우는 당황하며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넸고 잠시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다. 힘내. 넌 강하잖아. 그것은 어떤 이성적인 감정도 없는 순수한 우정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의 모습을. 심지어 유진이 눈물을 닦는 순간과 시우가 그녀를 위로하는 포옹까지도. 길 건너편 차량의 망원 렌즈가 집요하게 포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넘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한 인터넷 매체가 단독 진성그룹 강민혁 대표 부인 한유진 대낮의 은밀한 미래. 상대는 무명화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터뜨렸다. 기사에는 유진과 시우가 카페에서 찍힌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들은 너무나도 교묘했다. 유진이 눈물을 닦는 모습은 감격에 젖은 표정으로, 시우가 어깨를 감싸는 모습은 연인의 애틋한 포옹처럼 왜곡되어 있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온라인을 장악했고 재벌가 신데렐라의 배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준석이 계획한 공격의 서막에 불과했다. 진짜 공격은 두 번째 단독 기사에서 터져나왔다. 의혹 증폭. 한유진 관장, 진성 자금으로 운영되는 해안 갤러리 통해 내연남 K씨에게 거액의 작품료 부정 지급, 불륜 스캔들이 순식간에 횡령 및 배임 의혹으로 번졌다. 진성바이오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반등했던 진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타가 터졌다. 누군가가 두 사람의 결혼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언론에 유출한 것이다. 1년간의 계약 유지, 사생활 불간섭, 위약금 조항. 이것은 강민혁에게 치명타였다. 그는 순식간에 아내에게 사기를 당하고 심지어 회사 자금까지 빼돌려지는 것을 방관한 무능한 경영자가 되었다. 냉철한 CEO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고 진성그룹 전체가 거대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강민혁은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집어던졌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유진의 불륜 따위는 믿을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횡령설과 계약서 유출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이것은 명백히 이준석의 공격이었다. 그의 전화가 불이 붙은 듯 울렸다. 이사회 긴급 소집 요구, 주주들의 항의,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강 회장의 전화가 걸려왔다. 내 놈, 당장 그 여자 데리고 본가로 튀어와. 지금 당장 노인의 목소리는 살기 그 자체였다. 유진은 펜트하우스에서 기사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손이 덜덜 떨려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다. 시우는 그저 친구였다. 횡령이라니. 그녀는 자신이 이준석의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이용해 민혁을 공격한 것이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민혁이 폭풍처럼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그의 첫마디는 그녀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었다. 비난이었다. 사실이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다. 시우는 그냥 친구고 돈은. 민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이 누굴 만났든 내 알바 아니라고 계약서가 유출됐어. 당신 때문에 내 회사가,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고. 그의 눈에는 어젯밤의 흔들림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자신의 제국이 공격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그녀를 향한 노골적인 원망만이 가득했다. 유진은 그 시선에 가슴이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조금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실수해서 재앙이 되어버린 것이다. 강 회장의 저택 응접실은 지옥의 입구처럼 싸늘했다. 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분노는 거대한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는 유진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서류 뭉치를 그녀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 천박한 것,
감히 내년 따위가 진성의 얼굴에 똥칠을 해. 강 회장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 줄은 알았지만 이토록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년일 줄이야. 내년 가족의 빚을 갚아줬더니 이제는 내 손자돈까지 훔쳐서 사내놈에게 갖다 바쳐. 유진은 모욕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입술을 깨물고 그를 노려보았다. 사실이 아닙니다. 단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닥쳐라.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디서 감히. 그는 민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실망을 넘어선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혁 내놈은 내놈 애미처럼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구나. 고작 저런 계집 하나 때문에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내놈 판단력을 믿은 내가 병신이었다. 강 회장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당장 저 여자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계약서 당장 파기의 위약금이고 뭐고. 전현을 빈손으로 내쫓아. 그리고 넌 당장 기자회견을 열고 네가 전현에게 완벽하게 속았다고. 진성은 피해자라고 발표해. 그게 네가 살 유일한 길이다. 모든 시선이 민혁에게 쏠렸다. 유진은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끝이었다. 그는 당연히 회사를 그리고 할아버지를 택할 것이다. 자신은 처음부터 버려질 패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연극이 드디어 막을 내렸음을 직감했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회사의 위기, 이준석의 공격, 할아버지의 분노,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외치던 유진의 절박한 눈빛. 그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그 지옥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강 회장의 응접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노인의 잔인한 선고는 공기 중에 맴돌며 유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든 시선이 강민혁에게 쏠렸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재판의 판사였고 유진은 그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피고인이었다. 유진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망설임, 그것은 유진에게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결국 회사를 택할 것이다. 자신을 버릴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연극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서 답을 구걸하지 않기로 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상처받았지만 꺾이지는 않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또렷했다. 그녀의 대답에 오히려 민혁과 강 회장이 놀란 듯했다. 유진은 휠체어에 앉은 노인을 향해 꼿꼿이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신세 많았습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닌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건네는 고별 인사였다. 그녀는 몸을 돌려 넝마가 된 자신을 이끌고 응접실 문을 향해 걸었다. 내일 중으로 제 짐을.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그녀의 등을 붙잡았다. 어딜 가? 강민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리고 있었다. 유진은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민혁아, 내 놈 지금 뭐 하는 게냐? 강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민혁은 할아버지의 분노를 무시하고 유진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 섰. 유진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망설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그보다 더 뜨거운 어떤 결심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딜 가냐고 물었어. 그는 유진의 떨리는 팔목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불처럼 뜨거웠다. 당신은 내 아내야. 내 허락 없인 아무데도 못 가. 미쳤구나. 강민혁, 네가 드디어 미쳤어. 강 회장이 휠체어를 거칠게 움직이며 소리쳤다.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저런 천박한 년 때문에 네 미래를 망칠 셈이냐. 민혁은 유진을 붙잡은 채 천천히 할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할아버지에게 보인 적 없는 서늘한 반항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만하시죠. 할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응접실 전체를 압도했다. 천박한 건 저 여자가 아니라 이 모든 추잡한 스캔들을 조작한 이준석입니다.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강 회장은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지금 그놈의 유치한 연극에 놀아나고 계신 겁니다. 민혁은 유진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압니다. 그리고 저 스캔들은 전부 날조된 겁니다. 내가 증명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네가 뭘 안다고 저 계약서 유출은 어떻게 설명할 게냐? 강 회장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그 계약서 이준석에게 흘린 것도 접니다. 유진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덫을 놓은 겁니다. 그놈이 그걸 물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그는 할아버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전 이준석이 지난 3년간 진성바이오의 자금을 횡령해온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번 스캔들은 그놈이 궁지에 몰리자 제 시선을 돌리기 위해 터뜨린 자폭 테러에 불과합니다. 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다. 모든 상황이 그의 예상을 벗어나고 있었다. 민혁은 더 이상 그의 통제하에 있는 손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 민혁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 다시는 내 아내에게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진성의 주인은 제가 될 테니까요. 그는 유진의 손을 이끌고 그대로 응접실을 나섰다. 뒤에서 강 회장의 분노에 찬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민혁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지옥 같던 저택을 미친 듯이 빠져나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단절의 침묵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모든 것이 뒤엉킨 혼돈의 정적이었다. 유진은 그가 꽉 잡고 있는 자신의 손과 그의 굳은 옆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유진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았다. 도대체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랬어요? 날 믿는다고요? 사무실에서는 나한테 재앙이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민혁은 지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그는 유진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없었다. 대신 깊은 후회와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사무실에선 이성을 잃었어. 내 통제 밖의 일이 터졌고 그 모든 게 당신 탓인 것만 같았으니까.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할아버지 앞에서 당신이 떠나겠다고 했을 때 깨달았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다. 회사가 무너지는 것보다 당신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더 두렵다는 걸. 유진은 그의 고백에 숨을 멈췄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놈이 아니야.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게 두려워서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 실수라고, 판단착오라고 짓거렸지.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진짜 실수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 거였어. 그는 자신의 서재로 걸어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서 두꺼운 파일 뭉치를 꺼내 유진 앞에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게 이준석의 횡령 증거 자료들이야.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어. 놈이 자금 세탁에 이용한 유령 회사들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지. 민혁은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내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어. 이준석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당신의 누명을 벗길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놈을 완벽하게 끝장내야 해. 그는 파일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한유진.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대표가 아닌 한 남자로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의 그 날카로운 눈으로 내가 보지 못한 이 장부 속의 거짓을 찾아줘. 나와 함께 싸워주겠어. 유진은 그가 내민 파일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자신을 아내라고 불렀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할아버지에게 맞섰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공유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닌 유일한 동맹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녀의 가슴속을 짓누르던 차가운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분노와 배신감이 있던 자리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녀는 이 남자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 싸워야 했다. 유진은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녀는 파일을 펼쳐들었다. 복잡한 숫자들과 회사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내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날카롭고 총명한 전략가의 눈빛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민혁은 그녀의 모습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법무팀과 PR팀 전원 비상소집해. 펜트하우스로. 전쟁 시작이야. 그는 전화를 끊고 유진의 맞은편에 앉았다. 2대의 노트북이 켜지고 서류들이 거실 테이블을 가득 메웠다. 밤은 깊었지만 그들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과 자유.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전쟁 상황실 그 자체였다. 법무팀과 PR팀 전문가들이 노트북과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시간은 새벽 3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기자회견은 불과 7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강민혁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재무제표를 넘기고 있었다. 한유진은 그들처럼 숫자에 매몰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준석의 자금 세탁 패턴, 즉 흐름을 쫓고 있었다. 예술가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해 보이는 장부일수록 어색한 공백이나 부자연스러운 반복이 존재하기 마련이었다. 그녀는 이준석이 바이오 자금을 빼돌린 유령 회사들의 목록을 벽에 붙여놓고 있었다. 이 회사들 이상해요? 유진이 입을 열었다. 민혁과 법무팀장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전부 IT, 건설, 무역, 바이오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예요. 그런데 딱 하나, 이 아르테 재단이라는 곳만 성격이 달라요. 문화예술지원재단으로 등록되어 있네요. 법무팀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곳은 이미 검토했습니다. 깨끗합니다. 소규모 전시회나 신진작가 후원 내용만 있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고요.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벽에 붙은 자료로 다가갔다. 아니요. 금액이 아니라 시기를 보세요. 그녀는 붉은 펜으로 날짜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진성바이오에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간 직후 정확히 사흘 뒤에 이 재단에서 신진작가들에게 후원금이 지급됐어요. 아주 일정하게, 마치 돈 세탁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처럼요.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 작가들이 이준석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없지 않소. 유진은 펜트하우스에 있던 자신의 갤러리 자료를 가져왔다. 김시우. 제 친구요. 이준석이 스캔들을 터뜨릴 때 이용했던 그 친구도 이 재단에서 후원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명단에 있는 작가들 대부분이 시우와 같은 대학 출신이에요.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이준석은 유진의 친구를 이용해 스캔들을 터뜨리기 훨씬 전부터 그 주변 인물들을 이용해 자금 세탁을 해왔던 것이다. 그는 유진의 세계를 자신의 범죄에 이용했다. 이것이 민혁이 찾던 완벽한 연결고리였다. 김 비서, 지금 당장 검찰에 이 자료 넘겨. 아르테 재단. 지금 즉시 압수수색 들어가라고 해. 오전 10시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적의와 조롱이 가득했다. 진성그룹의 황태자가 어떻게 몰락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모인 하이에나들 같았다. 강민혁이 문을 열고 들어섰. 그리고 그의 옆에는 놀랍게도 한유진이 함께였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처럼 위축되어 있지 않았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플래시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 한유진 씨, 불륜설 인정하십니까? 횡령 혐의 사실입니까? 강민혁 대표, 아내에게 속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민혁은 연단에 섰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을 손으로 막았다. 장내가 조용해지자 그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첫 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네, 맞습니다. 기자들은 순간 혼란에 빠졌다. 제가 계약 결혼에 들어갔다는 소문은 사실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최대 그룹의 후계자가 스스로 최악의 스캔들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그 계약 뒤에 숨겨진 더러운 진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스크린이 켜졌다. 이 모든 스캔들은 진성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제 사촌 이준석 이사가 기획한 것입니다. 그는 이준석이 어떻게 진성바이오의 자금을 유령회사로 빼돌렸는지 그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했다. 그리고 마지막 아르테 재단의 로고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민혁은 유진의 스캔들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이준석이 어떻게 유진의 친구들을 이용해 자금 세탁을 하고 그녀에게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웠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져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상황은 180도 뒤집히고 있었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났을 때 민혁은 연단에서 내려와 유진의 곁에 섰다. 그는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아내 한유진 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모든 카메라가 두 사람을 향했다. 저는 제 욕심과 복수심 때문에 이준석의 위협을 알면서도 이 사람을 제 방패막이로 이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더러운 싸움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녀는 횡령범이 아니라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영웅입니다. 민혁은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들의 첫 만남을 증명하는 차가운 결혼 계약서였다. 이것이 저와 한유진 씨를 묶었던 유일한 문서입니다. 그는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계약서를 망설임 없이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조각난 종이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이 계약은 이제 무효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도. 그는 찢어진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던져버렸다. 이준석 이사는 방금 전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스캔들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정한 CEO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한 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 남자의 절박함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저는 이 계약이 끝난 오늘 한유진 씨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할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조건도, 어떤 거짓도 없이 오직 진심으로만. 기자회견은 그렇게 끝났다. 민혁은 유진의 손을 잡고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뚫고 걸어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해안 갤러리는 재개관 준비로 활기가 넘쳤다. 붉은 압류 딱지는 사라졌고 그 자리는 국내외 유망한 작가들의 작품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이것은 구제금융이 아니었다. 진성캐피탈의 공식적인 투자였으며 한유진 관장의 능력을 보고 결정된 비즈니스였다. 유진은 흰색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직원들에게 작품 배치를 지시하고 있었다. 스캔들의 상처는 아물었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고 프로페셔널했다. 그때 갤러리 입구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강민혁이었다. 그는 더 이상